실무조사까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의약품이 발명되고 개발되고 그 의약품으로서 기존의 난치병 그리고 불치병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얼핏 보아선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 임상시험이 왜 어떠한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 정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입니다. 즉, 임상시험은 사람을 수단으로 쓰고 도구화합니다. 이는 밑에 헌법 10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리와 부딪히기도 하지만 사실 의료인을 꿈꾸고 있는 저희나 누구한테 말해도 사람을 도구로 쓰고 수단화하는 것은 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이 왜 진행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시험이 진행이 돼야지 기존의 불치병, 난치병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유익해서 유지되어야만 하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쓴다는 그 악한 과정이 대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유지되고 있는 필요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대조군 설정 가이드라인이 국가에서 발표가 주기적으로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단 두 가지입니다.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임상시험의 안전 효과성 최대화. 즉, 윤리적 문제 최소화가 저는 가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그 내용입니다. 이용 가능한 치료가 죽음 또는 회복 불가능한 질병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보통 위약 대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오른쪽에 대조 실험들은 추가 시험으로 실시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소정의 표준 치료 또는 담당 의사나 기관의 선택으로 정해진 치료를 받게 된다. 즉 저희가 뭐 실험군 대조군 명확하게 지켜서 변수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하는 기존의 모든 실험의 프로토콜은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 문제가 최소화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 위에서 안전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니까요. 즉, 윤리성과 안전성이 효과성과 신뢰성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끔 이런 의학 쪽에서의 딜레마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어떠한 한 환자가 지금 죽을 고비에 처해 있다. 그 상황에서 배치받은 대조군의 약품은 효과가 없음이 지금까지 투여를 해왔기에 증명이 되었는데 본인이 의사라면 바꿔주겠는가? 실험군 쪽으로. 이때 당연히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리적 문점이 부각되는 상황들. 그 자체로서 필요악으로서 윤리적으로 문제를 껴안고 있는데 그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는 상황들이 이번 코비드 그리고 여러 팬데믹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권나연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제가 화면 공유했는데 아, 그래요? 보이나요? 음, 네. 어,
네, 가장 먼저 개발도상국의 임상시험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아공의 빈민가 지역에 설립된 다국적 제약회사들에는 노바티스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앞다퉈서 설립을 했는데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서구 박 지역에서 적은 비용과 적은 규제를 노리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용이나 규제의 문제 외에도 이 속에는 많은 어떤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반플라시보 효과의 검증입니다. 실제로 이게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이 약품의 임상적 효과가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한 부류는 테스트 동안 실제로 치료를 받고 다른 한 부류는 테스트 동안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사실상 거의 방치된 형태로 있어야만 그 과학적 효과를 명백하게 대비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윤리적인 문제로나 법적인 문제로나 서구에서는 실제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하기에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제약회사들의 임상실험은 만성질환을 타겟 삼아서 자국에서 약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국민들과는 다르게 빈민국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훨씬 심각한데 빈민국 내에서는 치료받지 못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을 투여받지 못해서 오히려 임상시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역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나 중국 같은 제3국 같은 경우에는 하청 연구기관과 지방 관료의 결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나 다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사제가 실제로 어떤 의약품들을 종교적인 논리로 또는 개인적 신념의 이유로 멀리한다든지 이런 종교적 문화적 문제 역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악한 위생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빈민국 사람들의 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한 동경 심리를 악용해서 미리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도중에 임상 시험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이런 동경 심리를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한 5년 전에 가장 아프리카에서 화두가 됐었던 에볼라에 관한 사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8월 8일 WHO는 에볼라 창궐 사태를 글로벌 헬스 에머전시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있었던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서아프리카에서는 마지막 남은 미국인 2명이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실험약인 지맵을 투여받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험약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 2명이 사용을 했으니 아프리카인들도 지맵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다른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맵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면 아프리카 주민들의 반발 및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토래한다라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8월 12일 날 WHO 전문가위원회는 아직 효능과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미승인 치료제를 에볼라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이라고 긴급하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보건의료 종사자가 먼저냐 아니면 주민이 투여받는 것이 먼저냐라는 쟁점까지도 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 특히 에볼라 사태에 관해서 이러한 실험약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불이익을 임상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감수를 하고 이게 이 지역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간단히 문답식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험적인 치료제와 또는 백신들의 안정성 문제인데요. 이 TKM 에볼라라는 제품은 초기 임상시험에서는 몇 명의 건강한 사람들에겐 투여가 됐는데 중간에 7월에 FDA에서는 안정성 문제를 들어 임상시험을 중단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TKM 에볼라는 최근에도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 중 하나였던 사이토카인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FDA는 바로 한 달 뒤인 8월 7일 날 에볼라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다시 예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에볼라처럼 치명적인 질병의 경우에 이러한 부작용은 감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서아프리카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나라들은 아직 다양한 부작용을 일일이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파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의 책임 또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2009년 신종플루 때도 미승인약인 페라미비어를 승인한 바가 있으나 이들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어도 안정성 검사는 한 번 거친 것들이어서 당시 에볼라 사태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아직 마치지 않은 약물을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러한 사상 초유의 일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그것도 특히 제3국의 환자들이 과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구의 과학 문명에 대한 무분별한 동경 이외에도 아프리카 주민들은 의사들이 질병 퍼뜨리기, 추악한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 동의를 편법적으로 얻어내서 임상시험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전체 신뢰를 회복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볼라 창궐 지역의 실험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험약의 효능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임상적 환경이라고 주장합니다. 환자와 지역사회의 법적 동의만 얻는다면 이번만큼 실험약의 효능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로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백신에 관한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WHO가 동의 없이 수행한 혐의가 제기되었었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백신 중에서 이 모스커릭스라는 백신은 말라리아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허락을 받은 백신으로 초기 임상시험은 긍정적이었으나 뇌수막염 발병률이 10배 이상 등 부작용이 존재하는 백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WHO가 잠재적 건강 위험을 무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살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임상시험에서 실험군 여자 어린이의 사망률은 2.3%로 대저군의 2배에 달했으나 이 BMG라는 가장 대표적인 저널에서 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냐고 묻자 WHO는 성별에 따른 사망률 차이를 위험으로 분류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뭉뚱그려 대답한 바 있습니다. 네, 왼쪽 그림은 이 BMJ라는 가장 대표적인 저널의 부편집장인 도씨가 WHO에서 수행한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가족의 동의 없이 시행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WHO의 답변인데 단순히 어떠한 백신 스케줄을 알려주고 지역사회의 어떤 보건의료 종사자들한테 사전 통보를 했다라는 수준의 답변만 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는 코비드-19에 관해서 우선 많은 뉴스들을 저희가 단편적으로 접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이 착수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렘데시비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를 받기도 했던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앞선 에볼라 임상시험에서 이미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킨과 히드록시킨 같은 경우에는 이따 뒤에다가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미국이나 WHO 같은 경우에도 승인을 했다가 취소하고 계속 과학적 임상 결과가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질병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자료 자체도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토나베리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이미 실패를 했고 이 제품과 인터페론 알파를 섞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비드-19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아직 이에 대한 임상적인 어떠한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연구기관 간의 임상 과학적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명하고 같은 기관이다 하더라도 진행 경과에 따라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 플라시보 효과를 원래
더블 블라인드 룰이라고 과학계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뭐 어떠한 국가들에서는 제2상도 건너뛰고 제3상으로 가는 등 이러한 불분명한 모습들 역시 나타나고 있고 각국 기관들과 제약회사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존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성공한 기업만 독점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재는 과정에서 어떠한 임상 절차들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떠한 절차들을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대립점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이 하이드로클로리킨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치료제에 관해서 WHO는 2020년 6월에 임상시험을 중단했고 미국 FDA 역시 부작용을 우려해서 7월에 긴급 사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의 어떠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 국장이나 어떤 정치계의 얘기는 조금 다른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인이 이 약을 활용할 능력과 병원이 임상시험에 참가할 환자를 모집할 능력,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데 연구를 투자해야 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 최전선 의사들의 경우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효과가 있음에도 거대 제약회사들의 기득권에 막혀 효과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뚜렷한 결론은 없지만 각 국에서 임상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절차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 결론들이 몇 명의 환자를 통해서 어떠한 대조군과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기존에 다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감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는 만약에 이게 아프리카나 제3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면 과연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사전동의나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WHO나 제약회사들의 발표만큼 실제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적으로 한 번은 객관적 증거를 찾아보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임상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열린 결말로 내밀어 주면서 마지막으로 네, 임상시험이라는 주제를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가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혹은 나중에 그런 새 3국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꾸준하게 팔로우하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